안녕하십니까. 2017년 2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1번. 어떤 공장의 소모전력이 100kW가 있다. 이 부하의 역률이 어떤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한전 변압기가 됐든 우리 변압기가 됐든 전력을 공급받는데 여기에 유효전력 100kW가 있답니다. 이거의 지진 역률, 그죠? 역률이 0.6라는 얘기는 뒤졌다는 거죠? 네. 0.6의 역률을 가진 어떤 피상전력 kVA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머지 부분, 얘는 유효전력이라고 하면 얘는 피상전력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전력이 될 겁니다. 무효전력이 있다. 얘를 역률 0.9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역률을 이렇게 계산해주고 싶답니다. 0.6을 0.9로. 이렇게 계산하려면 원래 무효분에다가 뭘 설치하면 된다? 콘덴서를 요만한 거 설치하면 되겠죠. 얘를 QC라고 하겠습니다. QC. 개선 전에 무효분을 Q1이라고 해볼까요? 개선 후에 무효분을 Q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Q2. 그러면 이 QC라는 놈은 콘덴서 용량은 큰 무효분에서 작은 무효분을 빼주면 얘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결국 Q1-Q2가 되겠네요. 그럼 Q1이라는 놈은 원래 크기가 얼마나 했었죠? Q1이라는 놈은 얘는 P에다가 탄젠트 세타가 됐었던 거죠. P, 유효전력에다가 P 킬로와트에다가 탄젠트 세타가 됐었네요. 그때 세타를 1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Q2라는 놈은 얘를 구하는 거니까 유효전력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탄젠트 세타 2를 곱하겠네. P 킬로와트인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2를 곱해서 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같은 상수가 있으면 앞으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죠. P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표기할 수 있겠네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P에다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 값은 역률은 주어졌어요. 역률이 안 주어졌으면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코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사인 자승 세타는 1이라는 삼각함수 공식이 있죠? 여기서 사인 세타를 계산해 내려면 사인 자승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얘를 이항하면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자승 꼴 보기 싫어서 없애려고 하면 사인 세타를 구하려고 하면 각 변의 루트 얘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2분의 1 나누기로 넘어오는 거죠. 나누기로 넘어오면 얘는 루트가 씌워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될 거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사인 세타는. 그죠? 그러면 얘를 풀이해 보면 아이고 P가 100kW라 그랬습니다. 그죠? 100kW에 처음에 역률이 0.6. 얘를 0.9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 0.6분의 요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사인 세타가 구해집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를 구하면 0.8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자승하시면 사인 세타 2가 구해지는 거죠.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만 잘 조심해서 누르시면 답이 나오는 게 되는데 얘가 85 kVA에 또는 킬로바에 뭐를 무효 전력을 공급해주면 콘덴서를 웬만한 거 달아주면 역률이 얼마로 계산된다? 0.6에서 0.5로 개선이 되더라. 그게 답이 3번이 나오네. 3번. 그 다음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20번은 동기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동기조상기는 전동기를 무부하로 영역률 운전하는 겁니다. 영역률 운전해서 발전기가 있고 이렇게 부하측이 있다면 부하를 많이 쓰고 적게 쓰냐에 따라서 경부하가 되고 중부하가 되냐에 따라서 경부하 시에는 경부하 작게 쓸 때는 수전단의 전압이 올라갈 것이고요. 부하를 많이 쓰면 수전단의 전압이 낮아질 겁니다. 부하를 많이 쓰면, 부하를 적게 쓰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거다. 그러면 얘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을 조정하는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전압이 올라갔을 때는 여기다가 리액터를 달아줘서 부하를 소비시켜버리면 됩니다. 저항체죠. 저항체를 달아서 부하를 많이 쓰는 것처럼 소비시켜버리면 됩니다. 소비시키면 되는데 얘를 칭이 뭐라고 하느냐? 불로 리액터라고 합니다. 불로 리액터 또는 병렬 리액터라고 합니다. 자, 부하를 많이 써서 전압이 떨어졌을 때는 여기다가 콘덴서를 달아서 그 무효분 성분을 진상무효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진상무효전력이라서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해 줍니다. 이것들은 스위치를 온오프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기능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놈이 동기조상기입니다. 동기조상기는 뭐다? 하나의 모달을 개통에 투입해 놓고 전압이 높아졌어. 그러면 얘는 지상의 무효분을 공급해 주면 되고 전압이 낮아지면 진상의 무효분을 개통에 공급해 주면 전압이 낮아질 겁니다. 왜? 제가 소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동기조상기는 A라 그랬고 그 다음에 콘덴서하고 비교를 합니다. 콘덴서를 B라고 했어요. 전용 콘덴서를 B라고 할 때 옳은 것은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네요. A기 동기조상기는 얘는 진상과 지상을 지가 스스로 합니다. 그렇지만 B기인 전용 콘덴서, 진상 콘덴서는 얘는 뭐밖에 못한다? 진상 성분만 개통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얘는 B기는 진상 성분만 공급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23번을 좀 볼까요? 23번. 자, 23번은 수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여 조력발전용으로 알맞는 수차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를 따시면서 이렇게 전력공학을 공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어떤 개통측, 그 다음에 부하에 대한 전력 계산한다든가 콘덴서 용량을 계산한다든가 개통의 접지를 공부한다든가 개통의 임피던스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송배전으로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23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전 문제입니다. 그죠? 발전 문제는 발전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발전도 수력, 화력, 원자력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많은 만큼 비해서 출제가 많이 되느냐? 약 1회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고요. 3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다 더해서 뭐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재생에너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3가지, 재생에너지 8가지도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공부를 해서 맞춰달라는 욕심은 없어요. 맞춰달라는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 수력에서 기본적인 거, 화력에서 기본적인 거, 원자력에서 기본적인 거, 신재생에너지에서 기본적인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만 시험을 이제는 패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수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차 중 전압차에 적합한 수차를 찾아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전압차에 맞는 수차. 우리가 전압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전학차죠. 저기 강릉에 가면 강릉에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만 한 680m 정도 높이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대개가 다 40m, 50m, 뭐 짧게는 20m도 안 되는 발전소들이 우리 남한강 수계 쪽에 잔뜩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펠톤 수차라는 게 있습니다. 펠톤 수차가 얘는 충동형이고요. 충동 수차입니다. 충동. 물을 낙하시켜서 높은 위치에서 낙하시켜서 수차를 돌리면 그 수차 축에 발전기 축을 달고 발전을 해내는 겁니다. 왜? 발전기 회전자가 돌아가야 자개가 끊기면서 유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펠턴 수차 같은 경우는 약 높이가 200m에서 1800m에 사용하는 수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반동 수차라는 겁니다. 반동 수차가 있는데 프란시스 수차가 있고요. 프란시스 수차가 있고 프로펠러 수차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수차. 그 다음에 사류 수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류 수차. 프란시스 수차 같은 경우는 프란시스 수차는 우리가 낙차가 50에서 약 530m 정도에 사용을 하겠고요. 프로펠러 수차는 여기에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눠집니다. 프로펠러는 카플란하고 카플란 수차라는 게 있고요. 카플란 수차 같은 경우는 3에서 약 90m 정도. 그 다음에 카플란 말고도 원통형 수차가 있습니다. 원통형 수차. 원통형 수차가 우리 팔당에 설치되어 있는 수차입니다. 팔당댐 같이 낮은 데다가 설치되는 게 3에서 약 20m 높이에 설치되는 이런 수차가 있고요. 사류 수차는 약 40에서 200m 높이에 설치되는 이런 수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가장 높은데 고낙차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최전낙차에 사용하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 답이 카플란 수차가 답이 되려나요? 튜블러. 얘를 원통형 수차를 우리 다른 말로 튜블러 수차라고 합니다. 튜블러 수차. 4번에 답이 있네요. 보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원통형 수차를 튜블러 수차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좀 보죠. 24번. 어떤 화력발전소의 과열기 출구의 증기압이 169kg/제곱센티미터다. 이것을 약 몇 ATM 기압으로 표시하라 그랬네. 기압. 참 이런 거는 나중에 소방 기계 하실 때게 또는 소방 뭐 전기 하실 때게 다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만 압력의 단위가 여러 가지로 쓰이죠. 1 ATM 기압이다. 예를 들어서 수은주로 나타내라. 수은의 높이로 나타내라면 760 mmHg 메다 HG가 되는 거죠. 메다 HG. 수은의 높이로 따져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1기압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 H2G라고 하는데 H2O라고 하는데 그 높이는 10.3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거 놀이 해보셨을 거예요. 세수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빨대를 꽂아서 내가 물을 몇 메다까지 올리면 저절로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겨 나오는 거냐 그러면 그 높이가 10.33m 정도까지는 물이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더라는 거죠. 이 이상 올라가면 물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질 않습니다. 1기압을 넘기 때문에. 그런 압력의 단위. 또는 여기선 뭘 표시하라 그랬냐면 169kg이라 그랬으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얘는 1 ATM이 1.0332 kg/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됩니다. 증기압으로 따지면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봐두시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파스칼 단위로 따지는 것도 있고 메가파스칼 또는 킬로파스칼 정도로 따지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소방 가시면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1 ATM 1기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에서처럼 증기압이 얘가 169kg일 때 몇 ATM이냐? 그러면 기준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얘는 얘하고 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 ATM은 어떻게 된다? 비례할 때 1.0332였는데 새로운 기압을 내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압을 구할 때는 걔가 얼마라는 거야? 169
kg/제곱센티미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기압을 구할 때는 새로운 기압 ATM-라고 하면 ATM-는 1.0332로 뭐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169를 나누면 그 1 ATM 할 때 하고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이행하면 곱하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169를 1.0332로 나눠봐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누면 걔가 얼마 나오냐? 163. 약 163.6이 나온답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크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걸 외우셔야 된다 이 말이지. 1기압은 1.0332 kg/제곱센티미터다. 이걸 알고 계셨어야 된다. 자,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가공선전선로를 가선할 때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을 고려해 적당한 2도, 딥 2도, 수평면에서부터 전선이 쳐지는 정도, 그 2도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2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2도라는 것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보기 1번에 2도는 이런 것인데 수평면으로부터 전선이 쳐진 정도, 얘를 2도라고 딥이라고 하는데 얘는 대지라고 하면 대지의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 예, 답이 1번에 있네요. 그죠? 예, 답이 1번에 있습니다.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네요. 이때가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L이라고 하겠습니다. VL인가요? E인가요? VL. 로우 전압, 낮은 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서 VH, 하이 볼테이지, 높은 전압으로 하겠습니다.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 E, 스몰이가 주어졌네요. 스몰이. 그 다음에 자기 용량 W인, 대문자 W인,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고요.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풀이가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는 뭐 도저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그 그림을, 풀이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 이 그림이 맞나 같은 그림인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1차 측의 권선하고 묶은 점, 요 앞쪽에 보시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대략 그리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묶은 점에서 얘를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펴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얘 인입이고 얘가 2차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높은 전압일 거고 낮은 전압에다가 VL 전압, 낮은 전압을 가했는데 여기에 권선을 더 감음으로써 높은 전압을 만들어내겠다 이거죠. 그게 승합기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W. 승합기의 용량이 된다. 승합기의 용량이 되고요. 사실은 얘를 2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얘의 낮은 전압에 대응하는 권선량 2완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요. 높은 전압에 대응하는 권선량은 얘는 아마도 2완 플러스 2투가 될 거고, 그럼 얘는 2투가 되는 거고, VL은 전압을 나타내라 그러면 2완하고 비례한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 문자도 좀 그렇고 표현 방법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주어졌네요. 자, 1차 측에 예를 들어서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전류가 당연히 흐를 겁니다. 이것은 전원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원 용량. 자, 2차 측에도 전압을 인가하면 당연히 여기에 부하가 있고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얘가 P2라고 할까요?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 부하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I2라고 하자. 그러면 변압기, 승합기의 자기 용량을 계산하려면 자기 용량을 계산하려면 얘는 W라고 표시했으니까 E2, I2로 표기하면 될 거고요. 2차 측의 부하 용량을 계산하시오, P2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P2는
VH 하이 전압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죠? I2 부하 전류를 곱하면 P는 VI니까 VI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I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부하 용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변압기의 자기 용량에 대한 자기 용량은 계산할 때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에 저기에 보시면 자기 용량 W를 우리가 E2, I2로 제가 표기를 했고요. 변압기, 승합기의 자기 용량 W는 E2, I2. 그 다음에 부하 용량을 우리가 P2라고 한다면 P2는 VH에다가 I2가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부하 용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하 용량은 자기 용량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죠? I2 지워지면 E2분의 VH 하이 볼테이지 곱하기 자기 용량 W가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얘를 그냥 2라고만 표현했고 높은 전압 하이 볼테이지로 표시해줬고 승합기의 자기 용량을 이렇게 표시해줬네요. 답을 찾았어요. 답을. 여러분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보기 보고 답을 찾아드렸어요. 좀 어려웠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6번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네요. 1번.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일반적으로 부하의 역류를 저하시키는 원인은 그랬는데요.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이건 기계 시간에 했던 거죠. 유도전동기의 경부하 운전. 유도전동기를 운전할 때 정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정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VI 코사인 세타 단상이라고 할까요? 단상이라고 한다. 출력 얘가 일정하다 그러면 얘를 일정하게 하려면 전압은 어차피 우리가 공급하는 전력은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부하를 조금 쓰면 그러니까 부하가 경부하가 됐다. 경부하가 되면 전류가 작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팩터도 보셨을 거예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작게 나온다. 역률이 뒤진 만큼 전류가 작게 나옵니다. 역률이 뒤진 만큼. 전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역률이 뒤진 만큼 전류가 작게 나온다. 부하를 적게 쓰는 만큼. 왜? 얘는 여기다가 전압만 곱하면 부하 전력 P, 볼트 암페어, P상 전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P상 전력이 되는데 그 P상 전력이 작게 나온다. 그러면 역률이 어떻게 되는 거다? 나빠지는 것이다. 왜? 얘가 작아지니 얘는 일정하게 맞추려면 얘가 커지면 그렇네요. 예, 부하 전류가 작아지니 그만큼 역률이 나빠지는 거죠. 같이 나빠지는 거지. 예,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얘가 작아지는 만큼 얘가 나빠지고 얘가 나빠지는 만큼 역률이 나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8번을 좀 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 문제는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가공지선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철탑을 보셔도 가공지선이 있고요. 철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철탑이 있고요. 철탑의 맨 꼭대기 상부에 보시면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이 가공지선이 애자를 통해서 전선을 이렇게 가설해 놨는데 이상전압이 쳤을 때 가공지선과 구름의 위치가 더 가깝기 때문에 전선을 보호할 수가 있겠네요. 먼저 내를 맞아도 내가 먼저 맞을 거니까. 자, 이렇게 가공지선을 설치하면 직경례에 대한 차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도례에 대한 차폐도 된답니다. 유도례는 뭐죠? 유도례는 이렇게 구름이 오면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잔뜩 낀 구름이 오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로다 뭐가 되죠? 이렇게 전하가 축적이 되겠죠? 콘덴서처럼 작동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전하가 축적이 됐다가 얘가 가공지선을 피해서 내격을 가하면 전선에 직접 내가 쳤다. 얘를 우리가 직격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구름이 다른 게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얘 구름하고 수평적으로 나무가 더 가까워.
그럼 얘도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대지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전하가 축적이 될 겁니다. 얘한테 먼저 때렸어. 내가.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잔뜩 모여 있다가 얘가 이쪽 나무에 플러스하고 서로 방전을 해버리니까 얘는 뭐가 되죠? 중화가 되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한테 먼저 때리든 지네들끼리 먼저 방전을 하든 구름끼리 이렇게 돼버리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중성이 돼서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도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얘가 있음으로써 가운데선이 있음으로써 여기에는 또 뭐로 전하가 축적되겠어요? 얘는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축적이 되겠지. 왜? 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되잖아요. 그죠? 서로 상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다. 이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전자유도장애도 경감된다. 등등 다 맞는데 1번은 틀렸네요. 1번. 1번이 전압 강화 방지는 가운데선이 할 수가 없죠. 전압 강화는 방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전압 강화를 방지하려면 전압을 높여주거나 선로의 임피던스를 작게 해주는, 선로가 있으면 선로의 임피던스를 작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장거리 송전선로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해주면 된다. 직렬 콘덴서를 설치해주면 전압 강화가 방지됩니다. 자, 어찌됐든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9번을 봅니다. 29번은 송전단 전압을, 소스측의 전압을 VS, 수전단 전압, 받는 전압, 니시브 측 전압을 VR, 선로의 리액턴스를 X라고 할 때 정상시 최대 송전 전력 계략 값은 어느 것인가 그랬는데 계략식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9번은 P 송전 전력은 X분의 VS, VR로 표시했나요? 소스 측의 전압, 니시브 측 전압, 사인 델타 값이다. 여기서 이 사인 델타를 최대로 했다. 90도로 했다. 사인 90도는 그 값이 얼마? 1이다. 1. 그러니 얘는 1이니 P는 X분의 VS, VR로 표기할 수 있더라. 자, 됐고요. 그럼 답이 4번이 될 거고. 자, 30번을 보겠습니다. 30번. 자, 30번은 피레기가 방전을 개시할 때 단자 전압의 순시값을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한다. 방전 중에 단자 전압의 파워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자, 지금 제가 잠깐 헷갈리는 게 1회 때 하고 같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은 설명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송전선로가 있고요. 여기에 TR이 있습니다. TR이 있어요. 이 송전선로에 뇌가 치면 그 직경 뇌가 치면 여기에 상인주파 60Hz뿐만 아니라 이상한 전압, 임만한 전압이 TR에 내격을 가하겠죠. 이상 전압을 가하면 이 TR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750kV까지만 견딜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절연이 파괴될 겁니다. 절연 파괴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TR 앞쪽에다가 피레기를 설치해 볼까요? 피레기. 이렇게 피레기를 설치하면 피레기가 대지에 접지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전압이 들어오면, 아주 큰 전압이 들어오면 이건 다 뭐예요? 코일로 만들어진 저항체죠. 임선수 성분이죠. R 플러스 JX의 임선수 성분입니다. 1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 전선이 아주 얇은 저항을 갖고 있는 이 직렬 갭이 있지만 얘가 이상한 전압이 탁 여기에 걸려버리면 아크를 만들면서 간극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에 아크를 만들면서 대지로 방전을 시켜버립니다. 왜? 여기에 저항값은 아주 작다. 왜? 피레기는 제1종 접지공사 15옴 이하로 접지를 해놨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어서 이 TR은 평상시에 한 8,000옴까지도 됩니다. 8,000옴 정도 되니까 당연히 이상한 전압이 1, 2 안 가고 대지로 다 방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우리가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하고요.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하고, 이 방전이 언제 끝나냐? 얘가 이상한 전압이 방전을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대지로 다 빠지면서 이상한 전압이 요만해집니다. 작아집니다. 이상한 전압이 작아진 만큼 아크가 끊겨버려요.
끊깁니다. 그러면 이상한 전압이 뭐 된 거지? 피래기 직렬계배에 의해서 뭐가 된 거야? 제한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피래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낮게 된 전압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TR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TR로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쪽은 길이 끊겼으니까. 그러면 이 낮은 전압이 들어와도 TR은 괜찮냐? 예, 나는 괜찮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게, 또는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 킬로볼트가 들어와도 견딜 수 있게 나는 절연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괜찮은데, 얘가 만약 1500 킬로볼트 막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럼 난 못 견딥니다. 이거죠. 그래서 피래기를 달아주십시오. 그 피래기로다 이상한 전압을 제한해달라.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한 전압이다. 그래서 피래기가 방전을 개시할 때 단전압의 순식값을, 단자전압의 순식값을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한다. 방전 중 또는 방전 후 단자전압의 파워값을 무엇이라고 하나 그랬는데, 단자전압, 피래기 단자에 남게 되는 전압, 얘를 우리가 제한전압이라고 한다. 답이 2번이 되겠죠. 30번은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31번으로 넘어가죠. 배전선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부터 좀 보시면, 배전선로의 1번, 밸런서는 단상 이선식에 필요하다? 단상 이선식은 불평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불평에 관한 문제인데, 배전선로, 뭐 단상 이선식으로 배전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단상 이선식에서는 왕로가 있으면 부하를 쓰고 다시 귀로 할 거죠? 전류가 왕로하면 귀로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귀로 하는데, 여기다 부하를 이렇게 걸었다 이 말이야. 얘도 부하지만 부하를 이렇게 걸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와 크기가 같은데 불평이 생길 수가 있나? 없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단상 3선식이나 삼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 이런 데서 불평이 생깁니다. 왜? 단상 3선 같은 경우는 단상, 전원은 단상인데, 이렇게 단상인데 부하 측의 2차, TR 2차 측은 선을 하나 더 빼서 뉴트럴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부하를 이렇게도 걸고, 부하를 이렇게도 걸고, 부하를 이렇게도 걸고, 부하를 또 이렇게도 걸고, 이렇게 걸다 보니 부하가 불평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뭘 사용해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밸런스라고 한다. 밸런스는 단상 2선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상 3선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수차 발전기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주 목적은 뭐냐 그랬는데, 제동건선. 제동건선은 우리가 기기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발전기가 뭐 할 때 어떤 트러블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발전기 자체가 한쪽으로 전압이 쏠리는 현상, 그래서 뭐예요? 이 회전자가 한쪽 축으로 탁 틀어지는 거죠. 네. 전기자 반작용 하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이 깨져버리는 거지. 전자 반작용 한쪽으로 처지는 현상, 교차 자화 적용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게 제동건선이다.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난조가 발생하는 거지, 그죠? 난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그래서 그렇게 난조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주면,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방지해주면 발전기의 안정도가 증진됩니다. 안정도가 향상이 됩니다. 향상.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은 송전계통의 한 부분이 그림과 같이 삼상 변압기로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 중성점 접지되어 있다. 1차 측에 흐르는 영상전류는 그랬는데 델타, 이렇게 델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측에는 Y결선에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전류가 생겼다 하는 얘기는, 영상분이 생겼다, 영상전류가 생겼다 하는 것은, 영상전류는 언제만 만들어지느냐? 1선 지락고장이라든가 2선 지락고장이 생기거나 1선 단선이 되거나 2선이 단선되면 영상분이 생기는데요. 그 영상분은 지락고장이 생겼을 때, 또는 두 선이 지락됐을 때 영상분이 만들어지는데, 그 영상분은 중성점을 통해서 1차 측으로 이렇게 유기가 됩니다. 유기가 돼요. 1차 측으로 유기가 되면
이 선로에도 영상분이 그대로 이렇게 I0, I0 영상분 전류가 나갈 거냐? 나가지 않습니다. 왜? 델타 건선의 내부를 순환해서 흐를 뿐 1차측으로는 영상 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 전류라는 놈이 제3고조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 전류를 1차측 발전기 측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죠? 한 개의 건선을 델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장점이 이거예요. 3고조파 순환 전류를 내부에서 순환시키기 때문에 정현파를 만들 수 있다. 정현파 유기가 된다. 3고조파가 여기에 포함되면 이쪽으로 포함되면 혹시라도 포함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정현파가 아니라 외형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0이다. 0이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1차측 선로에는 반드시 0이다. 예, 답이 2번에 있네요. 답이 2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34번. 자, 34번은 삼상남녀의 송전선로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오hm, 리액턴스가 25ohm이고 수전단 성간전압은 30kV, 부하역률이 0.8, 전압 강화율이 10%라면 이 송전선로는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식을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공식을 외우시기는 무리고요. 무리고 이 공식, 최종식을 외우시기는 좀 무리고 과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선로가 있으면 선로에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하를 여기 했습니다. 부하를 쓰면 부하를 쓰는 만큼 많이 쓰면 전류가 크게 나갈 거고 적게 쓰면 전류도 같이 적어질 겁니다. 전류도 같이 적어질 거다. 자, 그런데 이 부하 전류가 선로를 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임피던스를 만나게 되면 얘가 뭘 만든다? 전압 강화를 만듭니다. 전압 강화 E는 임피던스의 벡터 성분과 전류의 벡터 성분, 유효분과 무효분, 얘의 임피던스의 유효분과 무효분의 서로 곱해져서 전압 강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소스 측에서 원래 100V를 만들어줬는데 리시브 측, VR 측, 받는 측에서는 90V만 왔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된 거야? 10V의 전압 강화를 만든다.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얘들은 어떻게 공식이 유도돼야 되느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번 이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성간전압으로 표기했지만 일단 먼저 상전압으로 표시하면 소스 측의 전압, 상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뭐를 플러스해야지만 전압 강화를 플러스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송전단 전압이 만들어진다. 왜? 90V에다가 전압 강화 생긴 10V를 더해야지만 100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ER에다가 플러스 전압 강화라는 놈은 임피던스 성분과 전류 성분의 벡터 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벡터 성분이 되겠네, 일단. 자, 그러면 ER에다가 플러스 얘 임피던스라는 놈은 그냥 한 번만 보시고 이걸 굳이 하지는 마시고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야지만 외워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의 X 성분일 거고 곱하기 I는 전류 I에다가 이렇게 곱할까요? 이렇게. I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성분이 곱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벡터도를 그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대략 설명만 드리면 우리가 전압이 수연단 전압이 기준이 된다. 0도다. 얘가 기준이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부하들, 전 세계 모든 부하들이 그런 거죠. 모든 부하들은 얘보다도 얘가 코사인 세타 1이다 그러면 얘보다도 위상이 역률이 뒤진 이렇게 마이너스 성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쪽이고 얘를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얘를 우측으로 나타나는 거 가로축으로 나타내는 건 역률이라면 수직으로 나타낸 이 부분은 사인 세타 중에서도 이쪽은 지상, 이쪽은 진상 무효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제 쪽은. 어찌됐든 우리가 지상의 전류를 소비하는 부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 역률각인데 그 역률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전류 I는 코사인 세타에 이렇게 곱해지고 이 전류는 마이너스 세타에 이렇게 곱해지더라
이렇게 곱해지더라. 그래서 벡터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뿐입니다. 대략만 알아두시고 여기에 2R 플러스 유효분은 이렇게 곱해줘야지만 유효 성분이 나오는 거죠. 무효분 성분은 그러니까 벡터 성분은 이렇게 곱하고 어떻게 곱해야 돼요? 이렇게 곱해야지만 벡터 성분이 나올 겁니다. 그걸 다 정리하면 아마도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정리한 겁니다. 정리하면. 플러스 J의 I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I의 코사인 세타가 J 성분으로 나타나겠네요. 그죠? 네, 무효 성분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 값은 너무너무 작아서 무시를 하겠습니다. 무시를 하면 결국 최종 남는 것은 2R에다가 플러스 I를 여기 I자가 빠졌네. 그죠?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성분인 요 값만 나타나는데 얘가 보다 전압 강화 성분이다. 그래서 요거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외워두시면 상전압으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다가 얘를 성간전압으로 우리 VS, VR로 이렇게 성간전압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루트 3의 ES. 루트 3만 각 항에 각변에 곱해주면 됩니다. 루트 3의 ER 플러스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될 거다. 얘를 다시 성간전압으로 나타내면 VS가 될 거고요. 얘는 VR이 되고 플러스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P값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쟤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VS는 VR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저 I는 삼상 전류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됩니다. 왜?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분모로 보내고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분모로 보내고 P를 올려주면 이렇게 전류 I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싫으니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1이죠. 코사인을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VS를 다시 나타내면 VR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V 분의 P에다가 R만 남죠? 네, R만 남습니다. R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눠주면 X 탄젠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네,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쪽으로 또 이항하면 VS-VR. 얘가 뭐예요, 결국? 송전단전압에서 수전단전압 뺀 만큼이 전압 강하잖아. 그죠? 전압 강하 2는 뭐만 남는다?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선생님, 미공식으로 안 풀었는데요. 네, 전압 강하율이 주어졌는데요. 그럼 전압 강하율은 뭐냐? 전압 강하율은 이런 겁니다. 전압 강하율을 입실론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입실론이라는 놈은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는데 오다가 전압 강하가 10V가 생겼대야. 그러면 그거에 B,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 강하가 10V 생겼답니다. 그거에 B.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는 VR분의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우리가 좀 길어지는데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서 이쪽을 좀 보시면 우리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 강하율에서 P를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 강하율이 주어진 다음에 P를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 강하율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VR분의 2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고 얘는 다시 쓰면 VR분의 얘네가 되겠네요. 2는 요 놈이잖아. 그죠? 요 놈을 갖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네요. VR 같이 있으니 VR 자승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으로 쓸 수 있겠네. 그죠? 여기서 P를 구해내라 이 말이야.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거 지우면 P를 구해라. 전압 강하는 여기서 P 구해라 그러면 P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R 플러스 X 탄젠 세타 분의 뭐가 되는, 요거를 PU 값을 일단 나타내 보겠습니다. PU라는 게, PU는 100을 100으로 나누면 그게 PU 값이 됩니다. 퍼센트를 100으로 나누면 PU 값이 됩니다. PU. PU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뭐야? 얘가 P를 구하랬으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갔으면 VR에 자승 곱하기 입실론이 이렇게 되겠네. 요 공식에서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요 광식에다가 각각 하나씩 숫자를 다 대입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냐? 3000kW가 나오네. 3000. 답이 그래서 2번이 나옵니다. 2번.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압 강화 공식이 뭔지,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공식이, 전압 강화율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으로 외우긴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나온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을 좀 보겠습니다. 35번. 자, 35번은 교류 송전 방식과 비교해 직류 송전 방식의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교류 송전을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류 송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자, 어찌됐든 교류와 직류를 비교해 보랍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전압 변동률이 양호하고 무효전력에 기인하는 전력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네, 맞네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 교류는 전력으로 보면, 전력을 표시해 보면 전력은 뭐예요? VI 코사인 세타. 이거 무효 성분이잖아. 그죠? 우리가 직류에서 전력을 표시해라 그러면 그냥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다 직류의 전력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 V는 IR, I에다가 R 곱하기 I가 있으니까 얘는 I 자승 R이 된 거예요. 그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2에다가 I는 R분의 2니까 R분의 2의 자승이다. 여기에 무효분인 R 성분이 아닌 X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를 표기할 때 어떻게 하죠? 임피던스 될 때는 R 플러스 J의 X값 또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이렇게 인덕턴스 성분인 무효분 성분이 다 포함이 되지만 직류에서는 임피던스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직류에서는 임피던스 Z는 그냥 R 성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분을 표기할 때 R 성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교류 성분에서는 무효분 성분까지 있더라.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전압 변동률이 양호하고 전압 변동률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퍼센트 저항 강화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다가 사인 세타였었죠? 이 리액턴스 성분이 없으니 전압 변동률은 얘들하고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아질 것이다. 전압 변동률이. 얘가 없으니 작아질 것이다. 양호하고 무효전력에 기인하는 전력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전력에 기인하는 전력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직류는 왜? 우리 전력 손실 P 로스라고 한다면 그 로스는 I 자승 R 성분만 있는 직류 성분만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되겠고요. 2번 안정도의 한계가 없으므로 속력량을 늘릴 수 있다. 우리 안정도 한계식 P는 X분의 ES2R 사인 델타다. 소스 측의 전압, 수전단 측의 전압, 사인 세타의 대리인데 이 X값이 어떻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직류는. 그러니 안정도 한계가 없다. 세 번째, 전력 변환기에는 고조파가 발생한다. 맞죠? 교류를 직류로 하면 전력 변환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력 변환기가 뭐야? 전력 변환기. 우리가 이런 교류가 들어왔다. 얘를 직류로 바꾸려면 뭐를 사용하죠? 우리가 컨버터라는 거 사용하잖아. 컨버터를 사용해서 뭐 하는 거야? 교류를 직류로 변경해 주고 그 직류가 변한 것을 축전지에다 축전을 해서 나중에 직류로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얘를 DC를 다시 AC로 바꿔주는 놈, 이런 놈을 또 뭐라고 해요? 인버터가 있죠. 인버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사용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어찌됐든 이렇게 전압을 교류를 직류를 교류로 변환할 때 뭘 사용해야 되냐면 여기에 사이리스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사이리스터를 사용하는데 얘는 위상각을 변화시킵니다. 위상각을 조정하는 겁니다. 무슨 위상각? 이렇게 교류로 나오던 것을 직류와 같이 생긴 구형파를 만들어줍니다. 구형파.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서 구형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교류는 상고접하가 이렇게 포함돼서 교류의 팡을 이렇게 찌그러뜨린다면 얘들은 직류는 어떻게 변환을 시켜주느냐? 이렇게 해준다. 위상각을 제어한다 그랬으니까 위상각을 제어할 때 30도로 제어할 거냐? 아니면 얘를 더 쪼개서 낮게 제어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구형파 성분이 나오고요. 구형파 성분이 나오고 나머지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고조파로 전부 다 겨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조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얘가 3조파다. 3조파를 만들어낸다. 파형을, 위상각을 그냥 30도로 이렇게만 제어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나머지 부분, 구형파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가 되는 거야? 고조파 성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조파 성분. 그래서 고조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사이리스터 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있는데, 전력 변환 소자 이런 것들로 직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때 고조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번째, 고전압 대전류의 차단이 용이하다 그랬어요. 교류는 전압이 있으면 전류는 지상에 부하기 때문에 얘보다도 전압보다도 위상이 세타만큼 뒤진 또는 뭐 90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90도만큼 뒤진 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전류 어떤 0점이 있어요. 이렇게. 다음 사이클에 다시 전류 0점이 있습니다. 차단기를 이때 끊더라도 아크가 다 끝나고 나면 전류 0점에서 소호가 됩니다. 아크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아크. 교류는 이렇게 차단을 하면 됩니다. 전류 0점에서 저절로 전류가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차단이 된 거다. 근데 직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전압이나 전류가 전류 0점을 만나지 않습니다. 전압 0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강제로 다 소홀시킵니다. 강제로 소홀시키는데 이 강제로 소홀시킬 때 아크가 대단히 많이 겨나옵니다. 왜? 전류를 강제로 자르기 때문에 그때 전압은 대단히 크게 나옵니다. 전압이 대단히 크게 나와서 이 전압에 의해서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류는 차단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류 차단기는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고전압 대전류의 차단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답이 4번이 됩니다. 상당히 좀 깊이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3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결선에 델타 결선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델타 결선을 두는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36번은 우리가 Y 델타 결선한다. 얘의 장점은 뭐예요? Y 델타 결선의 장점은 Y 결선의 중성점을 접지해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다. 대지에 접지되어 있다. 대지의 전압은 0V다. 중성점도 0전이다. 단절연이 가능하다. 저감해서 절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변전소들은 전부 다 YY 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YY 델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YY를 하면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뭐예요? 장점 중에 하나가 절연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상전압이 나오질 않아. 왜? 이상이 하나가 지락되더라도 건전화상의 전위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Y델타의 장점은 델타 결선에 예를 들어서 Y결선이 1차고 2차가 델타다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제3고조파가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더라도 델타 결선의 내부를 순환해서 그러지 1차 측으로 전위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델타 결선을 두는 주목적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제3고조파를 내부에서 순환할 뿐 외형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변전소는 무조건 델타 요 변압기가 한 대씩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 단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중에 얘기하려고 제3고조파가 스스로 제거되더라.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은 전압이 66,000V, 주파수가 60Hz, 길이가 15km, 심선 한 선당 장윤 전후량이 0.3587 마이크로페럿이고요. 킬로미터당입니다. 1km당. 한 선당 지중 전선로의 3상 무바 충전 전류를 계산하시오. 충전 전류는 어떤 선로가 있으면 또는 뭐 델타 결선이 됐든 Y 결선이 됐든
선로와 대지 간에 이렇게 정전 용량 C에 의해서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됩니다. 왜? 여기는 전압이 살아있고요. 대지의 전위는 0V이기 때문에 전위차가 있으면 그 전위차에 의해서 공간이 됐든 전선으로 연결돼 있든 어딜 타든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흐르려고 하죠. 전압이. 물이 흐른다고 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전류가 같이 흐르는 거죠. 전류가 같이 흐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접지 계통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런 경우에도 이 C에 의해서 용량이 충전이 됩니다. 전류가 흐르더라. 그때 흐르는 전류를 충전 전류라고 하고요. 그 충전 전류는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에 대한 상전압의 전류로 충전되는 것을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됐나요? 최종 공식이 오메가 C2로 돼 있네요. 오메가 C2. 오메가 C분의 1. XC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회로의 시간에 배웠을 거고 이것의 2다. 얘가 법문수로 풀면 분모의 1이 있는 거죠. 밑으로 곱해서 내려오고 얘는 곱해서 올라갈 겁니다. 이걸 다시 따져보면 오메가 C2가 될 것이다. 오메가 C2가 되고요. 이 선로의 길이가 100km다 그러면 100km 당에 대해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로의 길이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오메가는 전기 각주파수는 2파이 F라고 배우셨을 거고 C는 주어졌네요. 정전 용량이 0. 얼마로 주어졌어요? 3587 곱하기 얘 단위를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라 그랬으니까 기본 단위로 바꿔주려면 마이크로 페럿을 바꾸려면 10의 몇 승을 곱하고 마이너스 6승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전압은 상전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전압이 주어졌는데 얼마가 주어졌냐면 전압이 66,000V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66,000V는 기계 시간이 됐든 회로 이런 시간이 됐든 전력이 됐든 아무 말 없이 주어지는 66,000V, 22,900V, 1000V, 뭐 100V가 됐든 몇 볼트가 됐든 무슨 전압이다?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 아무 말 없이 그냥 전압이 덜렁 주어지면 무슨 전압이라고요? 선간전압. 그 선간전압을 상전압으로 만들려면 몇으로 나눠주면 된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66,000V. 66,000이에요? 66만이에요. 66,000. 이렇게 해주시고 곱하기 선로의 길이를 총 길이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로의 길이가 10몇 킬로로 주어졌나요? 15km로 주어졌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주파수는 60Hz고 3.14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70.3A.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38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38번. 자, 38번은 전력계통에 사용하고 있는 G12 가스 서킷 브레이커용 가스는 G12 차단기. 우리 차단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크를 소호하는 끄는 아크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크가 지직하고 딸려 나오죠. 그 아크를 끄는 매질이 뭐냐? 가스 개폐기는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불화 유황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육불화 유황가스에 무슨 가스냐 그랬는데 SF6 가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쉽네요. 답이 2번. G12는 SF6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자, 39번은 가스 차단기와 아크 소호 원리가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52는 오일입니다. 오일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오일. 당연히 기름이겠죠. 절연유겠지. 1번은 맞고요. 2번은 좀 건너뛰고 3번을 보면 ABB라는 게 있습니다. ABB. 3번엔 ABB가 있어요. ABB. 에어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에어를 압축한 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 압축을 해서 사용한다. 압축 공기가 되겠죠. 압축 공기를 약 얼마냐? 10에서 30kg으로 1cm당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 차단기 ABB가 됩니다. ABB. 4번에는 마그네틱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 MBB입니다. MBB. 마그네틱 전자력을 이용해서 아크를 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은 V12는 공기 중 냉각에 의한 아크 소호가 아니라 V12는 뭐냐면요. 바큐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바큐움. 진공이다 이 말이야.
진공 상태를 만들면 공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큐um 서킷 브레이커는 진공을 이용한 것이지 공기 냉각을 이용한 게 아니다.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40번. 40번 문제는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배전 방식 하면 첫 번째 가장 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수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이 환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식 또는 다른 말로 루프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뱅킹 방식이 있습니다. 뱅킹 방식. 죄송합니다. 네 번째가 네트워크 방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 돈으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수지식은 방사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방사상식이라고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얘가 가장 저렴합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얘가 가장 비쌉니다. 네트워크가 뭐냐면, 전원이 여기 한 군데서 공급이 되면 얘를 이렇게 망을 짜서 이렇게도 공급해주고 또 망을 또 짜서 또 여기서도 공급해주고 여기서도 공급해주고 절대 정전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경제적으로 싼 만큼 얘는 고장이 어떤 쪽에서 이렇게 수지상식으로 이렇게만 주어진다면 고장이 여기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하들도 전부 다 죽는 방식이 수지상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방식은 가장 얘가 복잡해지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뭐한 거야? 공급 신뢰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1번부터 보시면 전압 변동이 적다. 전압이 드롭되질 않습니다. 이건 선로 길이가 길어지면 선로 임피던스 성분과 전류 때문에 전압가가 많이 생기지만 여기는 전부 다 여기서도 공급해주고 여기서도 공급해주기 때문에 절대 전압 강화가 작아지질 않고요. 전압 변동도 안 작아집니다. 전력 손실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배전 선로의 공급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4번에 보시면 인축의 접촉 사고가 작아지지 않고 이 선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하가 끊어져서 얘를 수리해야 되는데 얘를 수리하려고 여기다 차단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또 공급되고 반대쪽에서도 공급되고 이런 네트워크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다 말고 감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복잡한 만큼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가. 예, 이렇게 해서 17년도 2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